않으니까 그냥 제가 우리 엄마한테 주식을 가르쳤어요. 예. 그 이제 66세 엄마한테.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 펀드 투자, 주식 투자를 배우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까지 이제 제가 쓴 거죠, 그냥. 소설책이에요? 아니요, 소설책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얼마 벌고 싶어 하니까 뭐 연봉 10% 정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금 금리가 뭐 3% 4% 이런데. 오케이, 좋았어. 자, 이번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66세 이묘사를 가르쳐줬다. 이거 실제로 어머니를 가르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묘사가 이제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그게 이제 작년 제가 여름 전에 그때 이제 엄마가 가지고 주식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이제 원래 이제 엄마는 되게 전형적인 이제 한국 투자자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일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끼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금과 부동산 정도로 분산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지금은 뭐 노후가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뭐 금융 투자를 사실 알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 휴가 바로 직전이라서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럼 휴가 갔다 와가지고 하자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머리를 막 굴렸죠. 이제 그래. 그럼 야 잠깐만. 엄마가 주식에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엄마가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하면은 입문서 나오는 거다. 뜨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외아들이거든요. 또 그게 다 어차피 다 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식과 금융으로 많이 불리면은 그럼 저도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아니죠. 상속세가 더 나오지.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러면 이제 100억에서 50% 내는 게 낫지 10억에서 90% 갖는 거가 뭔 상관이에요, 그게 사실은. 네, 어머니를 위해서 불을 먼저 불려드리자. 네, 그죠. 효도를 해드리자. 아니 근데 상속세를 다 왕창 뜯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액수가 크면 저한테 들어오는 건 많죠, 당연히. 저라면은 먼저 증여를 해달라. 내가 불려주겠다. 그렇게. 근데 전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증여받는 건 별로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제 자식이 막 꼬셔가지고 결국은 부모가 이거저거 다 퍼줬는데 그럼 그거 받고서 이제 쌩까는 자식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유혹이 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 받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일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이제 그 엄마가 해준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주, 12주 정도 걸쳐서 한 뭐 20시간 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20시간 만에 주식을 다 깨우쳤다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책 같은 거 던지면서 이거 읽어와 또는 뭐 백테스트 이거 해봐 이 툴 통해가지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전체 수업에서 그 읽은 책은 10권 정도 이제 되신 것 같고 이제 집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백테스트 이런 것도 한 수백 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만나가지고 뭐 한 시간은 한 20에서 24시간 정도일 텐데 근데 실제로 엄마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투입한 시간은 훨씬 더 많죠. 그럼 개인 과외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어머니 수익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금액이나 수익률을 이제 밝히시기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프라이빗이긴 한데 근데 그 일단 벌기는 벌었어요. 뭐 대단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눈물 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일단 번 거에 일단 의미를 두고 그 정도죠. 딱 나중에 그럼 2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66세 기묘사 주식으로 집 사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뭐 71세 정도 되셨을 때 지금 5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 사람 5년 동안 뭐 했냐 이런 거를 저는 쓸 생각이 있죠. 그렇죠. 이게 5년에 한 번 하면은 책이 벌써 진짜 개정판. 그렇죠. 이제 엄마가 한 80년도 산다고 하면 16권 냈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시간이 지나서 주식으로 모은 돈이 집으로 바뀌는. 그죠. 기적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12번째 우리 나라 샀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초급속과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중요한 포인트들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아는 거 다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왜냐면 이제 일단 그거를 전부 다 합친 다음에 거기서 고르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 제가 아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아는 거는 주로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뭐 추세 추정 또는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도 하고 뭐 계절성, 뭐 개별주 퀀트 그리고 포트폴리오 짜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다 했죠, 저희가. 네. 그러면은 어떤 것들 좀 제일 먼저 알려드린 건 뭐였었어요? 일단 자산 배분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 제가 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과 채권과 그 실물 자산과 달러화를 적절히 믹스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난관이 부딪혔어요. 엄마가 채권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솔직히 근데 엄마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근데 유튜브에서 주식과 채권 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이제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채권자는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거고 그 채무자는 그거를 가지고 매년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된다. 그거 못 갚으면 파산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갚을 확률을 또 신용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게. 그럼 이제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왜 있어?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근데 엄마가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거 그냥 부자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투기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진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막 뭐 틀리진 않은데 근데 이제 또 이거 나왔죠. 옛날 옛적에 동인도 시대에 말이야 그 이제 그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후추 따라 인도에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리스키하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배를 이제 그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꼬르륵 가라앉으면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후추가 가져오면 대박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주식이란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전 뭐 이런 데 돈 많이 또 이딴 얘기 했던가. 네네. 실제로 그 영화 산업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쓰진 않지만 네네네. 영화라는 게 워낙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예. 보니까 투자자들을 여러 명을 묶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영화를 낸 다음에 수익을 나누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뭐 동인도에서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게 사실 진짜 그 주식은 그냥 투기다 또는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의외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푸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그 투기소가 아니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이런 거.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죠. 예. 기초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시켜줘야 그죠.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과 채권이 뭔지 깨우쳐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자산 배분으로 넘어가가지고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과 달러와 비중을 이제 어떤 식으로 두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MDD가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럼 네. 비율이 있어요? 그게 현금 비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은 주식이 35%, 채권이 50%, 이제 그 금이 15% 정도인데, 근데 주식과 채권은 반반 한국, 미국이기 때문에 그 반반 한국, 미국에서 달러화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게. 그렇게 그게 이제 한국형 원래더 이제 전략인데, 그 김성일 작가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연봉이 수익이 8%고 뭐 MDD가 뭐 10%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엄마한테 그 자산 배분 전에 그거를 먼저 했죠. 일단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이제 엄마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주식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냐 하는데 그 제 경험상 아니거든요. 80~90%는 돈 버는 데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이제 뻐기기. 그러니까 내가 옳았어 이거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아집으로 하는구나. 또는 그냥 이제 도박 그 이제 대행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막 카지노 가서 신나게 지르고 싶은데 그게 한국에서 어렵잖아요. 저희 정성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편한 집에서 이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MTS, HTS로 도박을 하는 게 그게 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봤을 때 네.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이제 합법 카지노들 있잖아요. 예. 해외 갔을 때 예. 보면 거기서 잃는 돈은 예. 아무리 잃으려 해도 그렇게 많이 잃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예. 주식은 예. 진짜 무한대로 잃을 수 있죠. 맘 예. 먹으면 1시간에 1억도 잃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잃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서운 거는 내 돈을 다 잃은 다음에 남 돈까지 끼어들이고 가족 돈, 친구 돈, 지인 돈, 그 다음에 신용대출, 사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한강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도박으로 파산하는 거랑 주식으로 파산하는 게 결과는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건 똑같죠. 파산하면 파산이니까. 그래서 우선 안전교육을 먼저 시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목표에 대해서 엄마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의 80~90%는 돈 버는 데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박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 답변 좋았어. 오케이. 거래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얼마 벌고 싶어 하니까 뭐 연봉이 10% 정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금 금리가 뭐 3% 4% 이런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MDD는 하니까 MDD라는 게 최대로 깨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처음에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책을 쓰고 나고 이제 전략을 테스트하면서 야 30% 이렇게 할 필요 없네. 야 10% 낮춰. 이렇게 해가지고 10, 10이 됐어요. 목표가. 연봉이 10, MDD 10. 그렇게. 네. 그게 엄마의 그 이제 재정 목표예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는 그러면은 그 초과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 범위 안에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지금 그 6개월 수익률을 이제 2로 곱하면은 얼추 딱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사실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연봉이 10%라는 게 어떤 해에는 정말 60, 70% 버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뭐 5%, 10% 깨지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복돼가지고 5년, 10년, 20년 후에 진짜 이분이 연봉이 10%를 벌었는가 그게 결정이 되겠죠. 야구 선수로 치면 이제 통산 타율을 봐야 된다. 맞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타율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한 뭐 3할
뭐 몇 푼까지 얼추 올라왔는데, 예, 그렇죠. 내년, 그게 또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네. 어쨌든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어머니와 나만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많은 초보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다른 사람들도 대중적으로 읽으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퀀트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주식을 별로 안 하신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면 그러면은 그 퀀트를 안내해드린 이유는 네. 초보자들한테 퀀트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비콘트 투자하는 거를 그냥 투자로 보지도 않거든요, 그냥. 왜냐면 이제 사실 이게 그 모든 것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제 뭐 논문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가. 전 그게 투자할 때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비콘트 투자를 투자로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는 이제 그 유사과학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럼 엄마한테 과학을 가르쳐야지 유사과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저는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 퀀트를 좀 쉽게 접하기 위해서 네. 이야기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산 배분을 가르친 다음에 그 퀀트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추세 추종 쪽을 가르쳤죠. 추세 추종. 한마디로 추세 추종이라는 건 되게 심플하게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가고 최근에 꼬꾸라진 놈이 계속 꼬꾸라진다. 그럴 경향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몇 개 전략을 만들 수가 있죠. 좀 우리가 따라하기 이제 쉬운 전략들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개 가르쳐 드렸고 실제로 그쪽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그 추세 추종 전략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종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그냥 그 올레더로 가실 것 같아요. 그 올레더이고 주식 비중은 이제 퀀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심플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책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엄마가 목표로 하는 뭐 연봉이 10%, MD 10%는 달성 가능하다. 근데 겨우 이딴 전략 가르치고서 이제 떠나면은 내가 불효자 아닌가라고 책에다 적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개별주 퀀트를 이해하면 그거를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MDD를 별로 늘리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개별주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드렸죠. 네. 그리고 그 개별주 퀀트 같은 경우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백테스트를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내가 이 방법으로 과거 투자했으면 많이 벌었겠냐?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켰죠, 엄마한테. 그래서 수백 개 전략을 돌려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만들고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수백 개까지는 아니다. 수십 개까지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분석을 시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퍼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퍼의 10분위 테스트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퍼라는 게 이제 퍼 상위 10% 기업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는가, 또는 이제 퍼가 낮은 그 하위 10% 기업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가, 그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계단식으로 딱 이렇게 보통 나눠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가 낮은 기업들 수익이 되게 높고 퍼가 높은 기업들 수익이 안 좋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 퍼라는 지표는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지표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아는 지표가 한 80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 다 돌리게 했어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들 일일이 다 돌리고 이 지표가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를 분석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퍼도 그런 지표고, 뭐 PBR도 그런 지표고, 뭐 순이익 성장률, 뭐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이런 거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지표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 개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은 그걸 섞어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퍼와 PBR가 낮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하게 만들었죠. 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하셨죠, 집에서. 네. 그러면은 네. 어머니가 다 그거를 쉽게 이해를 하셨어요? 일단 그 자산 배분은 금방 이해하셨고요. 그거는 뭐 쉬우니까 했는데 추세 추종 쪽을 이해하시는데 오히려 좀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되게 쉬웠거든요. 그냥 오른 놈 사고 내린 놈 팔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장 자체가 이제 오르고 이제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 사고, 그리고 금융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주식tek 싹 팔아버리고 안전자산,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현금으로 도망간다. 뭐 이런 전략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컨셉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했죠. 그거는. 그게 오히려 가장 어려워하시고요. 개별주 컨트는 오히려 별로 그렇게 썩 어려워하시는 않으셨어요. 아무튼 거기서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이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하고 제가 회계 기초책을 하나 사가지고 드렸어요. 읽으라고. 근데 그거 근데 되게 심플한 책이에요. 2시간이면 읽는 책이 있어요. 유은관 아저씨 책인데. 66세 어머니한테 회계책을 주면서. 아예 학자야 학자. 그 책 잘 읽어요. 네네. 어머니가 또.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이해하시죠. 난 또 그래서 어머니가 또 똑똑하시구나. 근데 그 책이 정말 1시간 반 만에 거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거기 이제 글자도 되게 크고 이제 그 사진도 되게 많이 나요. 치킨 그림 이런 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투자할 때 그 책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읽으라 하니까 그 다음 시간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이제 네, 영업이익이 뭔지 알았고. 네. 속성과이다 진짜.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뭐가 다른지는 당연히 뭐 모를 수 있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것들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 컨트롤 뭐 PER, 뭐 PBR, ROE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근데 알려면은 일단 순이계산서와 이제 그 대차대출 뭐라 그러지? 재무상태표죠, 뭐죠?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그 가장 메인 이제 지표 뭐라고 그러냐 항목들은 알아야 되죠. 그래도. 그래서 그거는 그 책이 나오니까 그거 읽으라고 했죠. 예. 와, 그렇게 했다고요? 뭐 그런 것도 야 아들 여기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거 중요한 거냐? 그거 뭐 그게 썩 중요하지 않아 했죠. 부채 비율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우선은 딱 실전에 필요한 것만.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엄마가 이 나이에 회계사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지식만 저는 이제 주입하려고 했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투자하는 기업이 뭐 애플이다, 뭐 스타벅스다, 뭐 삼성전자다 이러면 유동부채 뭐 이런 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지급금을 보고 매출채권 보고 이런 거를 물론 이제 그걸 자세히 보려면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퀀트 투자를 활용했을 때 이게 뭐 초보자들한테 엄마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뭐 초보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내용, 고수들이 알아야 될 내용 따로 있나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초보자도 저 책 읽으면은 저희 엄마 그리고 뭐 그냥 고급자들과 비슷한 수익이 날 거예요. 자, 근데 왜냐면 어차피 그게 레시피대로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피자를 만들 때도 1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 3g 뿌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물론 저는 요리가 좀 능숙하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엄청 슈퍼 요리사와 얼추 비슷한 작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는데, 이게. 근데 퀀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하수와 고수가 언제 갈리냐 하면은, 이게 고수는 저게 안 통하는 구간이 있고 그게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경험으로.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것도 다 백테스팅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산 배분 전략들이 손실이 나는 구간이 맥시멈 몇 개월인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1에서 2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딱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재석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1, 2년 동안 이전하게 빌빌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초보들은 1, 2년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저를 욕하죠. 그다음에 저 새끼 이제 거짓말 했다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건 없죠. 지금 안 되는 구간이 또 들어왔구나. 어차피 내년에 될 건데 뭐. 그리고 그럼 내년에는 무조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기술적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늘 안 되는 구간이 나오는데 제 시뮬레이션 상에는 최악의 구간이 보통 한 2년에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략에 따라가지고. 근데 그러면 2년 동안, 3년 동안에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이랑 몇 달 전만 해도 워렌 버핏을 조롱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러겠죠. 근데 주식 경험은 이제 3개월. 그렇죠. 85년 하신 분을.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네. 버핏도 조롱받는 세상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조롱하시는 분이 결국은 이걸 조롱하고 다음 방법으로 점프하거든요. 근데 그럼 다음 방법이 안 먹히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욕하고 이쪽 계속 점프만 하고 돈을 못 벌 거야, 그 사람이. 특징들이 그런 거죠. 우선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지가 조롱을 받아야지 왜 조롱을 하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다른 거로 넘어가. 근데 그것도 당연히 안 먹히는 구간이 나오죠. 당연히. 이 퀀트에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싶다. 아까 말한 대로 난 좀 10% 말고 한 15, 20까지도 올리고 싶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형주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게 저 책에서 그걸 상당히 자주 다뤘어요. 엄마한테는 얘기도 해보고 소형주에 대한 편견이 한국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망한다라는 편견이 있고요. 근데 이게 직접 기업을 운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부채가 별로 없고 순이익이 나고 흑자면 망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이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도 작은 회사긴
오르긴 하지만 빚 하나 없고 그죠. 네. 매출 매년 2배씩 뛰어오르고 그치. 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사실 없잖아요. 물론 여기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상장 소형주보다도 더 작겠죠, 당연히. 그쵸, 예, 그런데도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재무제표에 이제 거의 다 보이거든요. 그냥 부채 비율 같은 거 좀 빼버리고 적자 기업만 빼버려도 이 기업이 이제 망하거나 이제 파산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편견은 쟤네들은 듣보잡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 편견은 맞아요. 듣보잡 맞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보통 이제 한국 소형주들 이름을 보면 내가 모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제가 예. 왜냐면 저희 회사도 그래서 이제 코넥스에 상장하려 했었는데 아, 예, 예.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것도 증권회사에서 아, 본사에서 네. 예. 뭐 듣보잡이 상장해서 뭐 하실라 하냐, 네. 코엑스 뭐하러 상장하냐, 예, 그 말을 하는 거야. 해봤자 뭐 IR 담당 넣어야 되고 귀찮을 텐데 뭐하러 하냐, 예. 듣보잡이면 상장 안 하는 게 낫다, 예.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통계를 어떻게 돌리든 간에 그 듣보잡들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냥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너무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20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짰다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17개, 18개는 다 그저 그렇고 이제 한두 놈이 이제 빵 쳐가지고 그 전체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산적으로 10배 오를 수가 없어요. 10배 오르면 애플 넘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20개 중에서 내가 대형주를 샀는데 그 한두 개 대형주가 잘 나갔는데 야 올라갔자 50%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소형주는 그게 아니죠. 이제 20개 주식이 있는데 17개, 18개는 그저 그런데 그 한두 놈이 300%, 500%, 1000% 오르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형주의 포트폴리오가 대형주 포트폴리오보다 수익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피터 린치 전략이 거의 그런 전략이잖아요. 소형주 위주로 발굴해서 그래서 텐베거가 나오는 걸로 수익률이 점프업이 되는 거. 그렇죠. 물론 저기 피터 린치도 대형주도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원하는 10배가 20배가를 살려면 당연히 소형주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분도 말하잖아요. 뭐 IBM 샀는데 그게 뭐 옆에 되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만 좋아했던 이제 소형주 중에 하나 크록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크록스. 네. 주가가 10배가 되니까 이제는 소형주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근데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퍼가 한 15 언저리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여기? 퍼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맞아요. 계속 폭발적이라. 네. 근데 이제 뭐 사이즈가 그래도 조단위 회사가 되니까 네. 옛날처럼 이제 여기서 10배가 또 나온다고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퍼나 이런 그런 게 이익이 좋으면? 아무래도 그때 이제 헤이드도 인수하고 이러면서 네. 이제 뭐 괜찮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떨어지더라고요. 네네네. 원래 자사주 소각해주고 배당해주길 원했는데 네. 그 돈으로 인수를 해서 규모를 키워나가니까 부채가 늘어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마다 신발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필요 없다. 안 신는다. 네. 아이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되면 안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견이 소형주는 오케이 뭐 다 인정 뭐 좋긴 한데 근데 그거를 몇 푼이나 거래하겠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 그 정도면 한 시가총액이 4,500억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60억 거래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네. 근데 너 지금 60억 없지? 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면은 그거보다 더 큰 금액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소형주를 컨트롤 넣었을 때 네. 연수익률을 얼마 정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말 그 한국에서 최근 20년 동안에 그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에만 계속 재투자를 했으면은 연봉이 45%를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적자 기업과 관리 종목을 빼면 왜냐면은 적자 기업과 관리 종목은 실제로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마이너스 100%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만 빼도 기본적으로 그 소형주가 망할 가능성이 이제 훅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망하는 좀 이제 멀쩡한 흑자 비관리 그 소형주에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연봉이 45%를 벌 수가 있었어요. 와. 대형주는 참고로 한 7, 8%? 그 정도. 그래서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를 이제 보통 안 보죠. 네. 아예 저는 투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네. 소형주로만 구상하면 정말 다이나믹한 수익. 엄청나요. 네, 그죠. 네. 그게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한 20년 전에 그 하위 10%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진짜 뭐 50억, 100억짜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4, 500은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 하위 10% 하더라도 그것만 봐도 그냥 밑에 있는 애들이 다 4-5배는 오른 거예요. 최소한. 네. 네, 덕분에 콘트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네. 이렇게 또 책을 쓰니까 확실히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66세 이묘사 주식으로 돈을 벌다. 왜냐면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도 임시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언제 배웠지? 이랬는데 어머니도 이제 슬슬 이제 이쪽으로 입문하셔야죠. 이제. 저는 저희 가족한테 맨날 이 말 하거든요. 나 빼고 아무도 주식하지 말라고.
아 진짜? 네, 왜, 네. 왜요? 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기동량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뭐가 좋대 하고 개미들의 전형적인 그 단계를 다 밟아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 책 보면서 이제 그거를 네. 다 피해갈 수가 있죠. 저기 이제 그 심리적이 많이 나와요. 그게. 예. 아, 심리적인 왜 사람들이 얘기군요. 뻘짓하나 이런 것도 나오고. 오,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네. 결국 엄마가 이제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이 말 하더라고. 야, 이게 다야? 라고 하시면서, 야, 오케이, 다 이제 알겠는데, 야, 다른 사람들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라. 라고 했죠, 그게. 예. 야, 네. 되게 궁금하게 또 책 이야기 한번 홍보했다. 또 이렇게 강한욱 저자님 모셔가지고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 책도 앞으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100권, 92권 남았습니다. 네, 책을 100권 쓰는 게 목표시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92권 남았어요. 92권 남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